자, 그럼 그분의 발언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는 무관하게 진짜 사진도 기가 막힌 걸 뽑아 오셨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요새 한창 멋있는 척 할 때거든요. 네. 예.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럴 나이에요? 그럴 나이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유죄가 딱 나오니까 네. 지금 뭐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면서 온갖 심각한 표정 다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저 게시판 얘기만 나오면 바로 도망가시던데요. 아니 겁나 달리시더라고. 갑자기 런닝맨 찍으시더라고 혼자. 그래서 그거 달리는 네. 뭐 이러고 달리는 갈짓자로? 누가 총 쏘나? 이게 왜냐면 그분이 운동화 신고 계신 게 아니잖아. 편하게 달릴 수가 없어. 원래 그런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은 스케이트 타듯이 달리거든. 자, 그만.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면 알겠습니다. 중심이 흔들려서 안 돼요. 나 추정인 거 아시죠? 추정. 네, 추정. 네. 그러니까 보면 거업님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말이 되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걸 섞어가지고 전 재밌으면 다 합니다. 재밌을 것 같으면 해요 일단. 네. 자,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읽어보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가 나오자 뭐 연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씨와 같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네, 일단 여기서 여기 이제 그 이봉활동가가 이제 제안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원래 가져온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설씨를 굳이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저 한자어를 써놨더라고. 네. 저가 아마 이거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 말을 하면서 설씨 가로 열고 지을설 시작할 씨를 쓰진 않았을 테고. 당연히 안 썼겠죠. 그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썼나? 저거를 조선일보에서 뭐 가져왔다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쓴 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보통 조선일보 아니면 연합뉴스에서 가져오는데 그거 이제 기자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씨가 뭘까? 아니 본인이 갖고 온 그거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이게 내가 한 말도 아니고 기사도 내가 안 네가 써. 골라왔잖아요. 저는 이제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자기 멋대로 이제 다른 재판 아직 판결도 안 나온 다른 재판의 유죄 판결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버려 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온 거고 앞에 설씨는 근데 저는 저 말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설씨와 결론이 있었다. 네. 저도 한참 머리를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뭐 쉽게 설명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면은 맞는데 저 한자어가 저렇게 쓰면은 저거는 다 되게 다른 뜻이거든. 그래요? 네. 또 다른 뜻입니까? 저 설씨라고 하는 거 그냥 시작한다, 그 설립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굉장히 그 순화어로 필요한, 다시 말하면 요즘은 안 쓰는 말이고 쓸데없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제가 짐작컨대는 저기 그런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의 취지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줬다. 확고하게 판단을 해줬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쉽게 설명한다? 또는 여는 말이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맥락 같은데. 근데 저는 제 짐작은 한동훈 대표가 저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자어를 썼을 리는 없고 조선일보가 이제 처음 들어보고 난 다음에 사전 찾아보고 그냥 한자 제일 가까운 걸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런데 보통 저런 의미로 만약에 썼다면 설씨란 맥락상으로는 설명하다 할 때 말씀설에다가 보일 시자 또는 뭔가 알려준다라고 할 때 쓰는 시자가 있거든요. 그걸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의미로. 그게 이제 설명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런 결론을 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썼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판결이니까 그걸 보여줬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설씨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버려도 문장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왜 굳이 넣습니까 이걸?
잘난 척한 거지. 딱 저 표정. 나 진짜 표정. 사진에 저 표정. 네.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말 뭐든 어쨌든 말이 되는 말로 해도 그주 말하면 설명. 예.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과 결론이 있었다. 이거 말도 좀 이상한데 이 대표가 결국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과 결론을 그런 방향으로 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한 번 건너뛰어서 다른 건인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본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건너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설명을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굳이 저렇게 있는 척하는 말을 썼을까? 아니 비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비었다는 얘기는 그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문장에 나오는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법률가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과시하는. 그러니까 굳이 설씨라는 단어 썼겠죠. 이게 이제 판결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검찰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사법부에서 다른 여타 재판에 대해서도 선판단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되게 잘난 척하듯이 얘기해요. 내가 한때 조선 제일검이다 이 버전으로 그렇죠. 돌아갔다는 얘기군요. 법률 해석을 해주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해석도 아니라 어려운 법률 용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해석이 필요한 말을 썼네. 이게 뭐야? 실제로 한동훈 대표 이 발언 앞에 실제로 선거법 판결 나온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앞둔 재판들 중에 뭐 이게 가장 가벼운 범죄라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참 범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무슨 변호사가 커멘트 하듯이 맞아요. 그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결론이 이거구나. 그런데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저 말은 사실 정당의 대표면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 오히려 재판부가 실제로 근데 저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재판부가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언론 보도가 그걸 많이 받아 써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까지 말을 안 해줘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얘기를 할 때 법률가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나?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거의 안 그러죠. 안 그러잖아요.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 왜? 대중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자한테 얘기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는 한 정당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한 정당의 대표로서 타당의 대표에 대해 저렇게 법률 해석하듯이. 그러니까요. 뭐 애초에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때는 그나마라도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뭐 돈봉투 소리가 들린다는 등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상하게 법무부 장관 때는 약간 초능력자에 가까운 얘기를 더 많이 했거든요. 자기는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인지 다른 봉투인지 안 돼. 그래서 일단 공당의 대표로서 해야 할 정책 발언은 아니고 선 넘은 발언이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 과시를 위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권에 제대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얻는 성과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계속해서 자기 지지율도 안 오르고 정당 지지율도 잘 안 움직이고 이런 상태인데 모처럼만의 호재를 만난 거야. 그렇죠.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걸 되게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저는 왜 이 발언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탄핵이나 심지어 국정조사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엄청 준비하면서 탄핵 얘기도 일부러 잘 안 꺼내고 특검하자는 얘기는 하나 하지만 유죄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일부러 그게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얘기인지 아니까 최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금씩만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나와도 막 탄핵 얘기한다. 이재명 방탄하려고 탄핵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탄핵 얘기 꺼내는 것조차 엄청 뭐 위험한 일인 것처럼 하면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보고 너는 이미 유죄야. 범죄자야. 그러고 어제 박정훈 의원인가는 이재명 대표는 자범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범이란 얘기 법무부 장관일 때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자기네들은 다 해. 이재명 대표 범죄라고. 왜 이렇게 민주당만 말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가지고 너무 사실. 이상해. 그냥 이럴 거면 민주당도 그냥 막말하죠. 보통은 예전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제 정치의 이른바 밑대가리. 뱀대가리가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 또 뱀대머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밑대
아이고 잠깐 윗머리들이 예. 서로 얘기를 할 때는 공중전을 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대변인급에서 얘기할 때 개별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다음에 뭐 굳이 어떤 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가 다 층이 다르거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트럼프더러 지금 대통령 당선자더러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정상급에서 할 얘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요즘 도를 넘어가지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너무 좀 크고. 맞아요. 게다가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은 최근에 이 사람이 처한 자신의 불안한 위치를 반증하는 거다. 오히려. 네. 일단 첫 문장에서는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마저도 위기니까 그렇지. 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외부의 적한테 말을 세게 하는구나. 심평 변호사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예. 지금 돌아섰죠 지금. 예. 멘토가 되게 여러 명이에요. 윤석열 보러 보면 거의 멘토스야. 내가 하려 그랬는데 콜라 집어넣으면 폭발하죠 그러면.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그렇게 안 맞는구나. 어찌됐든 그 양반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당대표로서의 생명이 끝났고 그냥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품위 있게 내려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질러버렸어요. 예. 근데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돼. 이 사람은 그냥 사인이잖아요. 근데 당대표는 이따위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예. 뭐 다른 사건 가지고 유죄 판결이라고까지 얘기해버린 첫 번째 문장까지 읽었고 다음 건은 이제 선거법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 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그래서 이게 뭐 633 법칙이래요.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말이 안 돼요? 예? 아니 저 실제적으로 저렇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네. 법대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사방송하다 주워들었어요. 아니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2심까지 오는데 2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1심 결과도 2년 만에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선거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기소된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634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거는 말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선거법상으로 그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 1심이 나고 난 다음에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3심은 2심이 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저거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일종의 내규 내지 권고사항으로 재판부에게 주문한 거거든. 그렇죠. 그것도 신임 대법원장이 기존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저걸 선거법상의 원리인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바로 위에서 법률가인 척했는데 밑에서는 법률가이지가 않아. 선거법의 판결을 어느 시한까지 내야 한다는 것까지 법에 적어놓을 리가 없죠. 법은 과잉 규제 원칙, 과잉 규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걸 최우선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정까지 생긴 건데. 근데 재판이라는 건 되게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이든 아니면 기소하는 측이든 간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를 다 내놓고 나서 판단을 해야죠. 이걸 무슨 뭐 3개월 안에 끝냅시다. 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는 게 이왕이면 좋은 재판들이 있고 그 중에 저는 선거법 위반 그 심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간에 이제 대체로 보면은 4년이잖아요.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 어차피 형사소추 안 당하고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 계속해서 2심 3심 가다 보면 결국은 그냥 임기 다 채운다. 임기 다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선거법상으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 해요. 그 얘기는 요즘 한참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야 사법부가. 그럼 사법부가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신중해야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선거법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임기를 다 채우는 꼴 보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면 그 정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신중해야 돼. 이 두 가지 법익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게 사실은 좀 더 상위에 있다라고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원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는 그래서 사법적으로 뭔가 판단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속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맞다고. 근데 대법원장이 633 얘기하는 것도 웃겨.
맞아, 그것도 웃겨. 뭐 337 박수도 아니고. 633은 뭐야? 네. 633 왜 했을까요? 근데 그거 뭐 1년 안에 끝내라.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라는 소리야. 1년 안에 이재명 빨리 날려라. 그쵸. 머릿속에 1년인데 1심이 제일 오래 걸리고 걸리니까. 사실심이니까 네. 2심까지는 사실심이야. 그러면은 6, 4, 2 이러든가? 그렇죠. 차라리. 네. 근데 뭔가 633? 633이 좀 더 잘 박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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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노래방 분들은 좀 다니신 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의심하죠.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빠르게 민주당 의원들 좀 날려달라는 주문. 날리고 네. 이제 잠재적 후보자들을 빨리 정치적으로 생명을 빼앗겠다. 네. 이런 의도거든.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검찰청법,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슬러서 시행령으로 수사권 직접 개시 수사 범위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그 수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위증이랑 선거법이랑 공직자범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대놓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려고 검찰이 수사권 가져오고 법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633으로 빨리 하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너무 맞아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를 날릴 목적인 거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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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냐니 맞지 뭐. 그렇게 의심이 하는 되고 거지. 있죠. 네. 법대가 맞대요. 법대 안 나온 놈들 오늘은 우리 소담소담 주제도 법률 주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거업님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스. 겁나 놀려야지. 법치주의가 뭐예요? 거란 법대.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예요? 다 물어봐야지. 공소장은 일본에서 써야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아무튼 두 번째 문장은 한동훈 대표의 두 번째 문장은 그 말도 안 되는 633 법칙. 예. 심지어 그걸 선거법에 있다고 예. 얘기한. 굳이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알고 했던 얘기인데 실수했다면 선거법상의 선거법 위반 범죄는 또는 재판은 말이 생략됐구나 그럼. 예. 지금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서 633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맞지 그나마.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저거 분명히 써온 거거든. 네. 써온 건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제대로 모른다니. 아니면은 말이 너무 급했나? 이렇게 빨리 하다. 왜냐면 빨리 얘기하고 도망가야 빨리. 되니까. 기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빨리 얘기하고 도망가야 되거든. 예, 갈짓자로. 예. 일단 본인 게시판 그거나 좀 해명을 제대로 하세요, 한동훈 대표는. 뭐 껌껌이 다음 안 해.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보니까 그 밑에 얘기는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듣지 말까요? 아니요. 요거 이제 자기네 국민의힘 네, 얘기하는 네. 거긴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실천의 일환이었다. 일단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본인 혼자입니다 지금. 진짜 네. 한동훈 대표는 말도 잘 못하지만 예. 이 분명히 글 써놓고 하는 말인데 네, 이거 글도 다 못 써온 쓰는 것 거죠. 같아요. 네. 예. 아니 글을 저따위로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변화와 쇄신이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면 네. 벌써 저거 들을 때 지긋지긋하잖아. 근데 저 말 자체도 몇십 번 반복한 얘기란 말이야. 국민의 눈높이 진짜 그만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게. 특별감찰관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건 사실 네. 다수의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상대 것도 과장하고 자기 것도 이제 과장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 네. 무슨 조건이 있었는데 도대체 아무도 그거 하자고 안 했고 아무도 상대- 조건 얘기 안 했어. 특별감찰관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나? 아예 받아준 적이 없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네. 근데 저 양반은 혼자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처음에 그 사과 기자회견 했을 때도요. 그걸 보더니 야 대통령이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받기로 하셨다. 무슨 그런 얘기가 그렇지. 애초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국회가 알아서 해와라 였습니다. 그래 대통령 특별감찰관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자기 혼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의총까지 열어서 물론 의총에서 이제 생략하고 절차 이렇게 거수 같은 거 생략하고 하기로 했다라고 지난주인가 얘기하긴 했는데 그 뒤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만 해. 그렇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또 몇몇 언론 보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마지못해서 대통령도 국회가 알아서 해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기로 하긴 했는데 사실 친윤들은 그것도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렇지.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시간 끄는 네. 동안 게시판 건으로 날아가길 바라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굳이 저 마지막 문장 그러면 너희는 뭐가 더 낫냐 네. 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거 내심 본인이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씨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그럴 수 있어. 속으로 꿀리는 게 있는 거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청중은
일반 국민도 아니에요. 당내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 당내에서 왜냐하면 이재명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 주류의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나는 또 너희들하고는 또 달라. 나는 국민의 민심을 알거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더러 자꾸 너 배신자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국민을 쫓아가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배신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민의를 읽고 있는 거야. 그렇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는 거지. 아저씨 본인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당신 한 명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로 나는 그래도 국민의힘 주류와 달리 국민들을 보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미 반복됐고 심지어 어쨌든 겉으로는 친윤들도 받아줬잖아요. 그럼 친윤과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데 특별감찰관 그렇죠. 얘기는 앞으로 다른 걸 꺼내야 될 텐데 그건 뭘 꺼낼까? 특별감찰 하게 돼도 이거 내가 말꺼내서 시작된 거라는 얘기는 계속 할 거야.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나름의 논리 구조는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더 앞서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야당은 지금 대안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런데 국민들을더러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구성 요소를 다 넣었는데 그 구성 요소가 억지로 그냥 연결된 구성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선 뭔가 감동도 없고 특별히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 기자회견 풀로 봤거든요. 근데 기자들 분위기 딱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타이밍 봐서 질문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게시판 뭐 게시판 작성글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듣고 있어. 기자들이. 실제로 이날도 기자 표정 분석하네요. 제가 뭐 실제로 이날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맞아. 18일도. 근데 궁금한 건 그거겠지. 이날은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갔고 오늘은 그래도 사실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 했더라고요. 껌껌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오늘 대응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이걸로 분열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기자들한테 도망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기엔 아니 그냥 현상이 있는데 뭘 있지도 않은 일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당사 앞에 안 가봤어요? 그게 무슨 있지도 않은 일이야. 당사 앞에 막 가고 그래요? 저 옆에 지나가다 한번 심심해서 구경했거든요. 여의도니까. 살짝 거짓말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옆에만 가도 시끄러워서 다 들리거든요. 거기서 진짜로 그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구나 지금? 진짜 하고 있다니까. 뽕프라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진짜예요 그거는? 진짜야. 피켓도 있어. 자 알겠습니다. 없으면 어떡하지?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해도 사실 했던 얘기 또 하는 이런 느낌인데 그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그 논란도 해명을 못하면서 지금 이재명 때는 캥기는 게 있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장해찬이 하루에 20개씩 나오는 거 보세요. 와. 지금 장해찬은 지금 세상에 제일 신났어. 제일 신났어. 지금 권투로 말하면 상대방 손 뒤로 묶어놓고 혼자 때리고 있는 거거든 지금. 장해찬 씨가 더 신난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법무부 장관 때도 여론 조직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 지금. 그렇지. 근데 참 방송사들도 참. 자꾸 부르는 거 한심해. 그거를 또 불러다 놓고 굳이 그 사람한테 불러다 놓고 얘기 들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 아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힘 빠지는 얘기. 아마 지금 이제 다음 발언은 같은 선고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발언인 것 같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시위에 나와서 했던 연설. 이거 가지고 또 보수 언론들은 엄청 비판 보도 쓰던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집회 연설 발언입니다. 주말이었고요. 제가 이 사진이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비가 좀 내리고 그 시선 옆으로 이제 연설문을 다 배치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 나라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동지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 여러분이 있기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결코 죽지 않는다. 댓글이라도 쓰자 저거를 딱 집어가지고 또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을 지시했다.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챗GPT한테 요약시키는 게 나아. 내가 요즘 많이 써보는데요. 네, 요약 능력은 웬만한 기자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요즘에 저도 쓰고 있습니다. 쓸만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연설문에서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쓰라고 지시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챗GPT가 요약하는 게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도 꽤 많고 그 요약을 자꾸 맡기면 자신의 요약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은 저렇게 연설문 하나 놓고 챗GPT가 요약시키고 기자가 뽑은 거 이른바 그 발췌한 그런 내용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의 판단이 훨씬 후지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지. 자, 일단 이것도 뭐 직성 연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에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단락이죠. 핵심은 이제 현재 상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를 앞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앞으로 꺼냈으면 전반적으로 뭐 좀 더 많은 동감이나 동정 비슷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도 그렇게 유효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결국 민주공화정의 위기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거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주인에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다. 부족함이 있어도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적을 향해 손잡고 싸워 나가자. 이게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든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자들을 적으로 삼고 그 한 줌을 적으로 삼고 우리의 작은 차이는 넘어서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국민이 주인이 아닌 상황을 국민이 주인 상황으로 바꾸려면 우리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해.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간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 적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그 심정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포인트일 텐데 우리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되찾아오고 싶어. 어떻게 되찾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이죠. 무기력한 느낌이잖아요.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무기력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작은 실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댓글에 전화라도 걸고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뭐 방어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의 예들을 이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우리의 모습, 우리가 현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대오가 커지게 되고 그들은 작아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로 나오죠. 근데 이 자기 얘기가 이제 진솔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냥 내 권력욕이라든가 그냥 나 잘난 맛으로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유지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결국은 나는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힘에 다해 달려왔다는 건 되게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지금 재판이 몇 개입니까? 재판. 이제 6개가 됐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의도적으로 좀 본인 선고나 본인 재판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안 했고, 근데 아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이 이 집회를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너무 낙인을 찍고 보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되나 싶은데 예. 이번 주말 집회에서 파란색 옷을 좀 입지 말자. 왜냐하면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하도 민주당 집회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민주당 집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민주당도 나갔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수십만 명 모이는 거는 민주당 당원들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서 모인 거라고 강조를 한 건데 아무리 보수 언론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도 굳이 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파란색 옷 입지 맙시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파란색 물결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심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파란색을 다 입어라? 아니, 다 입는 건 좀 다 입는 건 좀 그런데. 네. 조국혁신당은 그 바다 색깔 입고 오고 이게 각자 그것도 비슷한 색 아니에요? 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오면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언론들이 써줄까? 전혀 안 쓰죠. 전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네. 되는데 네. 조금 눈치를 본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옷만 입고 가면 돼요. 아, 빨개 벗고 가시죠. 옷만 입고 가면 돼요. 추우니까 동상 걸려. 우리 PD님처럼 맨날 검은색만 입지 말고. 그 PD 형처럼 맨날 시커멓게 입고 있으면 그림자인 줄 알고 카운트 안 된단 그러니까 말이야. 카운트가 안 돼요. 네.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림자인 줄 알고. 지금 OS님 말대로 언론이 뭐라 하건 민주당이 뭐라 하건 만약에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다. 그럼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맞아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되게 궁금하다. 항상 그게 고민이다 하시는데 제가 요새 추천드리는 거는 국회 청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국회 청원 홈페이지 가면 5만 명이 넘겨야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주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청원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겠다. 그런 거 딱 하나 찝어서 찍어 주시는 것도 엄청나게 큰 참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청원 중에 이 사람의 사연은 진짜 이거는 힘든 거다. 이거는 입법을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하나 고르시는 게. 네, 근데 그 얘기 왜 갑자기 해요? 아까 뭐를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요새 추천하는 건 그겁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단 그거는 우리가 주제를 그거로 잡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실천인데 네. 꽤 멀고 작네요. 중요한 실천이 안 적어. 그거 되게 힘들어. 하나하나 읽어봐야 돼. 아니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제가 저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마침 PD님이 써주시네. 뭐 쿠팡 청문회 그 청원이 5만을 넘겼다고. 네. 아주 큰 실천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무기력과 아주 작은 실천 사이에 중간에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너무 뭔가? 예. 효능감을 느끼는 실천. 그 집회는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는 그렇죠. 나가자마자 바로 네. 오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거든. 그리고 이 위력을 좀 더 크게 만들자라고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고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은 바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 민주공화정의 위기, 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들에 대한 뭔가 실력 행사 이 부분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네. 그러지 않으면 대우를 키우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원 동의는 좋은데, 좋은데 그게 뭔가 딴 거하고 연결이 되는 방식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네네네네.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네.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설마 우리가 구박한다고 느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혹시 정준희 교수님보다 이기성 앵커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니죠? 에? 그게 여기서 왜 나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후 관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벌어진 일이고 이거 해명하시는 거 너무 이상해. 선후 관계가 그 사건이 먼저니까. 자 넘어가 주세요. 이거 나중에 청문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거 선후 관계가 잘못됐어. 과연 봉우리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한 아니야. 청문회를 아니야. 저희가 청문회는 뭐 너무 격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럼 어떻게 그냥 조리 돌림은 하죠. 심플하게. 심플하게. 조리 돌린 다음에 송별회로 갈까요, 그럼?
기소하래. 기소가 왜 나와? 기소를 왜 해? 자, 우리 농담인 거 압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좀 이렇게 막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보통 분들이 좀 더 효능감 이게 이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태가 아니야. 뭔가 더 낫게 할 수 있어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악플 쓰기? 네, 그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 당사 앞에 하는 집회에 참가하셔도 좋아요. 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에 아주 그 피켓 같은 거 크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툭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할아버지들이 그거 주워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소주 몇 병 사서 던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얘기했듯이 언론이 보도를 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좀 뭔가 근본부터 뒤집어 엎지 않으면 얘들은 끝까지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회에 나가는 거 외에 다른 효능감을 느끼려면은 근데 참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사실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막 여론조사상으로도 나오잖아요, 수치가. 그건데 사실 지금 탄핵은 실제로 국회로 넘어가가지고 청문회를 그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청문 절차 이런 걸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야당이 요구하는데 너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니까 사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올려가지고 딱 국회로 올려줬는데 이것도 잘 진행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집회는 나갔어. 뭘 해야 돼라고 물어보시면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가 있을까? 사실 집회 나가는 방법이 가장 속 시원하고 뻥 뚫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방송 있죠. 사장 남천동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림이단이라고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제 자기랑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같이 같이 식사도 하러 가고 이렇게 저는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지방에 계시거나 이래서 매주 올라오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보 방송에 슈퍼챗 쏘세요. 너무 사심 가득하다. 야, 그래도 대한뉴스라고 안 해줄게. 대한뉴스라고 안 해줄게. 0.5초 머뭇거렸어. 진짜. 곰곰이 듣고 있었다, 난 또 그거를. 야,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진 않았네. 아니, 왜냐면 그 집회 날 방송하고 있는 데가 대한뉴스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MBS 조사인가 어딘가에서 그 이재명 대표 판결 2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약 60%가 좀 안 좋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 40% 못 미치게가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당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중간 잘 모르겠다 이걸 없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6대4 정도로 이제 아마 나왔을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지 국민의힘의 열정적인 지지층 이른바 콘크리트가 한 20에서 25 정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정 지지, 긍정 지지율이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제일 높게 치면 25 정도 나와요. 거기에 10에서 15 정도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게 이제 정말로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판결이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법조계는 그걸 이용해 먹고. 그걸 고려하잖아요. 그럼 6대4가 6이 많은 거야, 꽤. 엄청 많은 거죠. 상당히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콘크리트가 아니고서는 그냥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뭔가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거네. 억지로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까지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따 소담소담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판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구속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 맞아. 거의 명확해. 아마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뭐가 요번에 저기 법카 기소라든가 이런 것도 나온 거 보면 이거는 훨씬 더 높거든요. 이상한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는 쪽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약간 더 유보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유보적인 비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제 징후이기 때문에 이 징후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법부가 의심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 좋은 징후는 당연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법부에 대한 의심의 크기를 키워야 돼. 네. 이건 공개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네. 이걸 제가 좀 무슨 역풍이니 뭐니 그러면은 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재판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따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 재판을 존중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어? 우리가 그치.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 1심을 뒤집을 거야? 그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론과 비평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감옥 부수고 이런 식의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존중돼요. 예, 그게 원래 국가의 힘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2심 내지 3심의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너희들 사법부 좀 문제가 확실히 많다라고 하는 대중적 인식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견제력이거든요. 네. 그렇지.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히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반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관심 갖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생각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상식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2년 반 만에 한 사람을 6개를 기소하는데 그냥 그 숫자만 봐도 에이 그건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표면적인 사건에 대한 표면적인 것만 봐도 이미 이거 검찰이 너무 이재명만 잡는다라는 느낌을 이미 많이 받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러니까 특히나 판사는 개별 판사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는 독립적이거든요. 여기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 멋대로 해도 아무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예, 그게 문제입니다. 상급 신분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정말로 각자 생각해. 그래, 뭐 니들이 날 어쩔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는 뭐로 바뀌냐면 압력에 의해서 바뀌어요. 뭔가 우리가 이러다간 큰일 당하겠는데? 이게 왜 그 개인은 언제나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집단 전체가 받고 있는 압력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태도 자체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강하게. 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가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한 번도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어젠가 나온 거고 오늘 또 나왔는데 48대 41인가 그래요. 이것도 엄청 많은 숫자예요.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응답률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건 유보를 넣겠죠. 네. 중간에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누린 그런 거고요. 사실 그런 숫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론률을 보여줘야 판사들도 뜨끔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논란의 근거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고 기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 있잖아요. 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그나마라도 사법부가 검찰보다 높았거든. 그거 더 떨어뜨려야 돼. 맞아요. 네. 네. 자, 계속 떨어져야 돼요. 신인애님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은 없고 막연하게 이재명이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실관계를 짧고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을지 먼저 일단 짧고 간단하게 말해서 설득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제일 안 좋은 건 팔짱 끼고 물러나가지고 지가 세상 일 다 한다는 듯이 떠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거 말고 자꾸 설득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 물어보세요. 그렇지. 야, 김건희 여사는 뇌물 받은 걸 전 국민이 다 라이브로 봤는데 라이브는 아니지 동영상으로 봤는데 야 그러면 이재명이 뭔가 죄가 있어서 잡혀가면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서 이거를 한두 번 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찍은 친구가 있어요. 확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 뭔가 뉴스하면서 새로운 동영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 친구한테 계속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선거 잘했지 너. 그래. 후회 안 하지? 그래. 다음에 또 선거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사람 신념이 어떻게 몇 마디의 말로 변합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 명태균 같이 뭐 이렇게 막 기로 막 영적인 대화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리고 뭐 20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이미 많이 지난주에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심 판사들은 되게 비겁해요 원래. 네. 그래서 뒤에 와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고 1심 판결은 언제나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지 멋대로 해.
왜? 2심한테 토스하는 거야. 뭐 내가 뭐 좀 잘못했으면 2심이 잡아주겠지. 알아주겠지 뭐. 그런 식으로. 내 선에서는 그냥 어차피 이걸로 하고 2심한테 토스하고 2심은 3심한테 토스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혼내거든. 그렇죠. 파기환송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큰 문제에서 2심은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심이 되게 비겁하고 1심이 2심에 토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심이 좀 더 똑바로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진짜 앞으로의 몇 개월간. 물론 이 재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들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재판에 대해서 무조건 재판은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밈 만들기 같은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정말 자신의 방식으로 내 머리로 단순한 이해. 이건 정적 죽이기거든 누가 봐도. 네네. 아까 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옆에 대차대조품 만들어 보라고. 압수수색 받은 거, 수사 받은 거, 결국 기소도 받은 거, 재판까지 이어진 거. 이재명 대표 케이스하고 그의 정적인 윤석열의 케이스를 보라고. 이쪽은 빵건이고 이쪽은 왜 이렇게 많은 건수냐. 이 수치만으로도 말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정치에 관심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한 거 2-3개는 알고 있어요. 야,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징역 1년 말 한마디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가야 되면 우리 대통령은 도대체 징역 몇 년을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의혹만 하더라도 지금 거짓말이 한 2개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뒤집은 거짓말만 해도 한 4-5개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약간 이런 거 밈 같은 거 많이 제작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대차대표 만들어서 이를테면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명확한 거짓말한 것들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일전 한 분, 1원 한 분 남에게 피해 본 적 없다. 근데 대법원에서 23억 원 물어내라고 판결이 나왔죠. 27억 원인가 23억 원인가 아무튼.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구약을 다 외운다. 잠깐만. 그곳은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 구약을 무슨 수로 외웁니까? 원래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특히나 선거법에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많은 해설들이 나와 있는데 그 허위 사실은 행동하고 연관된 것이어야지 심증하고 연관되면 안 돼요. 내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 이거하고 연관되면 안 되고 구체적인 행위, 내가 당선되거나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행위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연관이 안 된 되게 이상한 판결이야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설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건 원래 그걸로 예를 들면 뭐 구약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심지어 윤석열조차 처벌받으면 안 돼. 네, 맞아요. 선거법상으로. 아니 트럼프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트럼프는 벌써 지금 감옥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미국의 법률은 저 이거 주워 들은 얘기랑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률은 이걸 검사들이 수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 말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법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하고 있냐 지금. 역시 법대. 닥쳐.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표현의 자유를 좀 폭넓게 허용해주는 편이니까. 그렇죠. 팩트 체크는 잔인하게 합니다. 그렇죠. 언론이 그 팩트 체크.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미 대법원이 선거법에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특히 낙선자 같은 경우에는 말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은 되도록이면은 유죄로 안 해준다. 그래서 뭐 입은 열어준다 이런 판례를 쌓아왔는데 이번 1심 판결이 좀 그걸 깼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언론보도 보니까. 그것도 되게 명확히 그렇고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놓고 욕해도 되는 판결이에요. 완전히 상식을 넘어선. 그리고 그거 뭐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찝찝한데 도대체 왜 징역 1년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방송에서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까? 저 이건 나중에 정말로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잊지 마시고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할 때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요. 이 판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갖고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 이 구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형법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전 이제 더 이상 판사들 못 믿겠습니다. 뭐 그중에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니요. 누구도 그러면 안 돼요. 판사 중에. 단 한 명도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국민들이 야 이번에 판사 누구래냐? 야 대법원장 누구로 바뀌냐? 이런 눈치를 왜 보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어쨌든 뭐 그 2심 3심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님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되는데 아니 1심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1심이라는 이유로 2심에 던져버리는 게 한 건이라도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2심 3심으로 그렇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던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단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다. 단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네. 다음 큐. 이거 골프구나. 이거 골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건이. 제가 대한민국 그 대통령실 경호처를 일부러 잘랐습니다. 일부러 잘라셨어. 뭐 하는 짓들이야. 통영 경호로 내가 바꿨어요. 통영 경호.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잘라버렸어.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제가 추천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네. 이게 아마 11월 18일 날 경호처 관계자가 일단 언론에 한번 해명을 하고 19일 날 아마 이제 국회에 출석까지 해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11월 18일 날 이제 경호처 관계자가 언론에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비공식 경호 행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상한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싶었는데 뭐 우리가 경호를 하고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비공식 경호 행사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호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행사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건데. 저는 그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이상한 말이고요. 이상한 말이지. 그럼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짐작은 비공식 행사 경호 중을 잘못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 친 게 그럼 비공식 행사라는 말인가? 그렇지. 머릿속엔 그게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골프 치는 걸 비공식 행사라고 생각하구나.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아니 비공식 행사면은 저기 뭐야 우리 세금 쓰지 말고 저기 강한 친구들 같은 사람들 불러다 써요. 이 안에 왜 우리 세금을 써? 뭐냐면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일종의 행사야. 미쳤구만. 행사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돼. 근데 이 행사가 안 알려졌네? 비공식이어야 돼. 또 비공식 행사를 하는 동안 경호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꼭 무슨 경호 자체가 행사인 것 같잖아요. 경호진들이 나와가지고 뭐 태권도 하고 주짓수 하고 뭐 이러는 게 경호 행사지. 야 이것마저도 내가 그럼 너무 배려를 해서 해석을 해줬네. 그래. 나는 경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줬는데. 근데 비공식 행사인데 왜 남의 예약을 취소하고 해 골프를? 그러니까 행사도 아니죠. 행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한 거지. 행사가 아니라 그냥 굳이 말하면 일정이지. 그러니까 비공식 일정 중에 경호를 한다? 뭐 경호해야지. 근데 행사를 할 때 경호하고는 다르잖아요. 비공식 일정은 사실은 이미 이제 그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완 경호를 하면 되거든. 근데 행사는 보완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중한테 노출이 돼. 그러니까 경호의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걸 방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계속.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게 경호는 원래 눈에 안 띄게 해야 되니까 원래 자기네들은 비공식적인 활동 아니에요? 눈에 띄게 막 경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말을 했네. 아무튼 뭐 경호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눈에 띄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호라고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그 행사가 아예 그냥 공식 행사였다고 말을 하든가. 저 경호처 관계자의 나머지 말들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하죠. 맞아. 경호처 관계자가 법률 전문가일까? 그러게 자꾸 법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PD님도 가끔 어려운 말 쓸 때 있거든요. 네. 그때가 뭔가를 감출 때야. 형 다 파악 당했어. 내가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뭐라고 다 설명은 못 하겠으나 뭐 이런 얘기야. 넌 다 알 건 없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잖아. 너네는 몰라. 우리가 얼마나 중하고 힘든 일을 했는데 신원불상의 인원들이 은신하여 발생하여 적법하게 조치했다. 불법장이 쓸데없는 말들이죠. 불법적인 상황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 이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신원불상? 누군지 물어보니까 기자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게 왜 신원불상입니까? 경호구역에 은신하여 불법 촬영한
야, 진짜 그 은신이라는 말도 테러범들 나타났어. 그러니까요. 네. 그 옆에 사람들이 다 꽃놀아서 사진 찍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다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다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 자체가. 네. 그런데 무슨 뭐 은신이고 뭐고 일반 시민들 다 다니는데 은신하고 뭐고 자기네들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신원불상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은신하여 불법 촬영을 성공했으면 경호원들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실패한 그것도 거죠. 되게 중요한 네. 거죠. 신원불상의 인원들이 보안구역에 예. 들어와서 은신해 있었다? 애초에? 네. 그 심지어 대통령 촬영했다? 만약에 거기 카메라가 아니라 총이 들려 있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쥐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지금. 그렇지. 진짜 저희 진짜 무능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도망갔다는 얘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도망가서 자기네들이 경호권을 더 발동한 거라고 경찰 부르고. 근데 이제 기자 인터뷰 미디어 오늘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우리 도망 안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도망갈 적 없는데 자꾸 우리는 되게 협조해 줬다고 와가지고 뭐라 하길래 네. 실제로 촬영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무슨 네. 뭐 테러범 파파라치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다른 나라랑 자꾸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미국만 해도 그 대통령도 약간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골프 같은 거 치면 사진 엄청 나오더만요. 엄청 나와요. 네. 근데 그것조차 못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그 골프가 숨겨야 되는 일이었다는 그렇지. 거야. 골프 치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네. 한 행동인들이잖아 전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한 것 중에 미디어 기상대에서 언급한 거긴 하지만 골프 외교 그러면서 쫙 깔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 엄청 많이 냈잖아. 네, 그 깔린 이유가 그거잖아. 촬영당한 게 이제 느껴졌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핑계를 만든 거지. 선 핑계를 대야겠다. 네. 부랴부랴. 그것도 주말에. 이른바 선빵 친다고 친 거야. 예. 그랬더니 그게 그냥 가나? 그랬더니 옆에 퍼져버렸네? 예. 그랬더니 그 CBS 영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CBS 기자를 입건해버리잖아요. 진짜 대단해 진짜. 진짜 입건을 건조물 침입죄로. 자. 건조물 침입죄. 아니 그 일반 시민들 다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건조물 침입이 되냐고. 아무튼. 야 정말 대단. 근데 이제 그 다음 발언들은 더 황당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에서 이제 질의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거의 30년 전에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았냐?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1,000만 명의 국민들이 골프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진짜 박세리 아니야. 진짜 확세리 진짜. 그러니까 저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머리도 궁금하고요. 예. 거의 30년 전인데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저한테 걸린 말은 저거거든요. IMF 얘기 한참 하고 그때 박세리 선수가 막 굉장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다. 거의 30년 전인데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나? 네.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골프 갖고 얘기하면은 너무 옛날 잣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프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귀족 스포츠. 그렇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뭐라 했다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30년이나 지나서 1,000만 국민들이 골프를 치는데 왜 뭐라 그래? 뭐 그렇지. 네. 이해 잘하네. 네. 비슷한 마인드셋이에요? 나 아까 경호처도 너무 이해해 준 것 같은데. 마음이 그 심리거든. 마음이 좀 맞나 봐. IMF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되게 비슷한 논리인데 자기가 옹호하고 싶은 몇 개가 있어. 네. 근건 여기서 가져와. 근데 서로 엮이지가 않거든. 네, 안 맞죠. 네.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박세리 선수 골프니까 박세리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박세리를 생각해봐. 그때 박수 쳐줬잖아. 근데 그때가 30년 전이었거든. 그때 골프 많이 안 쳤잖아.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됐잖아. 왜 지금 왔는데도 이래? 네. 그때도 안 그랬는데 이 얘기야.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박세리 선수처럼 골프 치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골프를 나는 쳐야지. 박세리를 굳이 끌고 온 이유도 국위 선양의 어떤 공통점을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 네.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랑 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국익에 도움되려고 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박세리가 한 거랑 비슷한 일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네. 그 말을 실제로 해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골프 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만약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대통령에게 라운딩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거 잘못하면 외국 결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네. 연습을 한 5-6번 하면은 라운딩 되나요? 요즘은? 대통령의 몸매를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현기 씨가 우리 해시칼리지 자유 게시판에 분석까지 해놨어. 그 야구 배트 치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표정이
이래서 조선일보가 제가 진짜 조선일보가 이 골프 때문에 논란됐을 때 웃긴 보도 진짜 많이 냈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낸 보도 중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이 한 2오버파 정도로 친다고 한다. 네. 그 정도면 트럼프랑 라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쳤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오버파의 성적이 났을 때 누군가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 그것도 대신 쳐줬나? 한 홀에서는 2오버 했을 수도 있어요. 한 홀에서는 가능하죠. 아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대통령 저거 보십시오. 넣어주고 막 이랬을 거야.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술을 끊지 그래요? 트럼프는 술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골프 치기 시작한 거 연습 골프 치기 시작한 건 트럼프 확정되기 전부터였잖아요. 네. 지금 확인된 것만 8월부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성견 지명해가지고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다고 봅니다. 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묘하신 분이 부산 엑스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이 또 찾았죠. 미국 대선 전에 김태호 차장이 해리스를 예상한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그래갖고 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뭐 내가 가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진짜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나. 거짓말도 머리 좋아야 잘하거든요. 트럼프가 라운딩 하자고 말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저도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도의 대통령하고 굳이 골프까지 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까지 뭐 되게 귀중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하자 그러면 더 위험한 거야. 달랠 게 많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기시다하고 골프 치고 나서 정말 싹 뺏겨갔지 않습니까? 기시다였나? 아베. 아베가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쳐줬는데 많이 뺏겼다는 슬픈 전설이. 캠프 데이비드 부른다? 그럼 긴장해야 돼. 그렇지. 뭔가 이거 빼갈 게 있구나 이런 뜻이라고. 오 마이 갓. 근데 그럴 리도 되게 없을 뿐더러 이미 더 빼갈 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라운딩 제한은 굳이 말하면 아마 한국에서 하려고 되게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아니지. 한국 쪽의 외교진들이 우리가 특별해 보이려고 트럼프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려고 어떻게든 그림 잘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제 한 방에 이제 어쨌든 기존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운딩 하자고. 근데 실제로 아베 전 총리도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무리해서 5번이나 치려고. 그래서 트럼프가 요 새끼들 봐라 이러고 싹 뺏겨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라운딩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뺏기는 게 아니라 이미 뺏기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면 더 외교적인 뺏기겠지. 그 문법으로 보면.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라운딩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우리한테는 그렇게 줄 게 없습니다. 줄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검사 싫어해요. 대놓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기는 검사라는 직업을 혐오한다고. 그치, 본인이 많이 당했거든. 미국에서. 근데 지금 딱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히스토리다 이런 거 딱 보잖아요. 딱 자기 괴롭히던 검사예요. 같이 놀아주겠습니까? 나래도 안 놀아주겠다. 네, 뭐 한국의 대통령한테 지금 사실 관심이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김정은 만나겠죠. 김정은 우리 제껴놓고. 자, 그다음 마지막 거 보죠. 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어제. 내가 잘못 써놨다. 박정범 후보 청문회를 신성범. 네, 제가 여기다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저기다가는 박장범을 쓴다고 쓴 거야. 차라리 장산범을 쓸 거야. 장산범으로 통일하시죠. 입에 짝짝 붙잖아. 장산범. 근데 신성범, 장산범 다 범으로 끝나네. 신성범 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 이 박정범 후보자를 두둔한답시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어제랑 그저께 용산 내정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범 후보자가 사장 후보 면접을 보는 날, 그러니까 후보로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용산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사장 교체해라. 그리고 저희 장산범으로 해라.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썰이 다수의 KBS 기자들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 썰을 들었다고. 장산범이라고 하네요. 그럼요. 좋네, 장산범. 그게 나오니까 이 신성범 의원이 이제 그걸 두둔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역대 정권 모두 다 이렇게 사장을 교체했다.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는 자기네 당 출신 대통령도 모욕하는 일이에요. 다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KBS 이사진들끼리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좁혔던 것이다. 노출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박민 사장 후보자는 본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접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맞아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맞아서.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라니까요. 두 분은 둘 중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이 사회에 와서
PT를 하고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지. 이분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는 것이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의혹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요, 이 사안에 대한 팔로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쉴드가 아니야. 예. 예. 그 방패 안쪽에 막 침이 꽂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꽂혀 막 이렇게. 첫 문장은 진짜 깜짝 놀랄 말입니다. 첫 문장은. 그러니까. 사장 후보는 KBS 이사회에서 면접 보고 이제 공모도 하고 해서 결정하는데 그 단계에서 역대 대통령이 다 개입했다? 다 이렇게 개입해서 은밀하게 뒤에서 벙커 회의에서 교체했다라고 그러면 뭐야? KBS 이사회는 강력한 기구예요. 네. 네. 다른 데들에 비해서 뭐 EBS 이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면 왜냐하면 사장 선출권이 있거든. 네. 그리고 KBS 이사는 이제 대통령 지명 그리고 여당 지명, 야당 지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7대4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다수가 이제 물론 여권이겠죠. 근데 지금 KBS 이사의 문제가 뭐예요? 7명만 있어요. 예. 여권. 예. 그리고 심지어 장산범 씨가 7표를 다 받았어요. 왜냐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후보들만 올라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7표 몰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도 진짜 머리 나쁘게 논의하는 좀 거야. 분산을 해야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논의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렇죠. 오더고 오더를 따르는데 오더도 바보같이 내린 거야. 네. 예. 아니 그 7명 몰표 주라고 오더 내리면 어떡합니까? 없어 보이게. 그러니까 오더를 내리더라도 보통 야 이건 좀 해서 한 4대 2쯤 먼저 그쵸. 만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선 다수자 추천으로 형식으로 올려 이렇게 오더를 하겠지. 해야지 원래는 하더라도. 7표를 다 줬어. 근데 뭐 우리 대통령 오더하는 방식 다 알잖아요. 그 장산범이 해줘라 했는데 그 말이 많네. 말이 많다 그러니까 7표 몰표를 줘버렸구나. 그러니까 7표 다 찍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이미 파다했던 설은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설은 이제 그 전에 뉴스 실장인가한테서 얘기 나오고 많이 들었던 거 기자들에 퍼진 게 박민 사장이 이제 하루 전에 통지를 받았다. 너 아니라고. 네. 교체된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걸 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더 중요하게는 그 하루 전에 통지받기 하루 전에 장산범 씨가 김건희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낙점을 받았다. 라는 게 파다했어. 파다했습니다. 이미 뭐 여의도에서 다. 근데 이 파다한 서로 상당 부분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그게 여사의 뭐 어떤 결정이었건 대통령의 결정이었건 대통령의 오더가 내려왔다? 이거 방송법상의 침해입니다. 되게 심각한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싱선범 의원은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이거 방송법상의 방송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일이고 지금의 이사회도 지금 정당성이 없는 이사회인데 지난 정권에도 다 했다? 무슨 확신으로? 그러니까 저거 자기들은 그랬겠지. 본인들 정도는 그랬겠지. 원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들이 하는 건 남들도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내가 예를 들면은 어디 저기 그 누구 돈 받아가지고 룸스랑 거서 술 먹고 벗고 놀고 이러면 남들도 당연히 그런다고 하는 줄 알아 다. 이건 되게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정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 한 통했다가 방송법 위반, 그렇죠. 방송자유 침해 그거 사실은 굉장히 선언적인 조항이라서 유죄 선고 잘 안 하는데 그걸로 유죄가 나왔어요. 전화 한 통했다가. 그런데 지금 대놓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문제라니까. 아니 전화 한 통했다가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말조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야 어차피 우리 대통령이 다 뒤에서 검찰들 다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아예 기소 안 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런 말이나 막 하는 거지 지금. 정확히 말하는 건 사법부는 아니고 검찰이죠. 행정이구나. 검찰은. 아무튼 검찰 니네가 문제라고. 아무튼 그래서 싱선범 의원 진짜 깜짝 놀랐어. 에이 그 마무리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까지 아까 얘기를 안 했죠. 여당 논리대로라면?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야당 논리대로 이것도 이제 논리가 말이 안 되거든. 본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야당의 논리대로라면이 아니라 야당이 말한 대로라면 되겠죠. 박민 사장 자기는 그렇게 말해 원래 다 그렇게 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말 안 해서도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 박민 사장 네 논리대로라면 박민 사장 후보자는 본인이 안 된다는 사실 알면서도 면접에 들어간 거지. 그렇지. 본인의 논리대로 하면은.
왜냐면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역대 정권 다 그렇게 한다며. 뭐야 실시간 유체 이탈이야 뭐야. 그리고 실제로 박민 사장이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안 들어가면 이미 유출된 게 알게 된 거 아니야. 만약에 박민 사장이 그 상황을 그러니까 본인이 통보를 받고 기분 나빠서 면접에 안 들어가고 막 기분 나쁘게 표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선보 의원이 아마 왜냐면 이게 19일 날 언론 보도가 먼저 됐나 아니면 그 기자 KBS 기자 이제 그 폭로가 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19일 날 갑자기 이렇게 청문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신성범 의원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나와서 쉴드만 친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재밌는 분입니다.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는 게 이제 저 논리인데 그 논리가 너무 허접한 거죠. 그 논리를 가져다가 지금 저 얘기를 한 거라면 더 심각한 거.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네. 그 완전 아이고. 저 첫 글자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거는 꼭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도 임명하겠죠. 그런 게 우리의 무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아무리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대통령의 임명권만큼은 추상 같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까. 계속해서 뭐 차곡차곡 쌓아놓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적어가지고 대통령은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치 안 당하니까. 네. 정권 바뀌면 부역자 처벌하는 데만 한 2년 걸리겠어.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애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다 작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데만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임명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다 해도 이번에 청문회를 3일 동안 하면서 보도가 그래도 좀 나아가지고요. 물론 조선일보 같은 데는 보도 안 하지만 조선일보 안 하죠. 조금 이 박장범 씨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솔직히 KBS는 난 이렇게 의미 없어질 것조차도 예상 못했어요. 보통 과거에는 어땠냐면 KBS를 그 도구로 삼더라도 안에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말단까지 다 명령이 안 내려갑니다. 원래.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판을 내놨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바보 같은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뉴스 보시면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원래 KBS의 그 DNA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어느 쪽 정부가 집권하건 간에 중립 코스프레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막 그 덜 선정적이려고 하는 것 포장 안에서 중요한 뉴스를 안 다루는 방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KBS 뉴스가 문제가 될 때.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 미사일 얘기는 앉아 있고 우크라이나 얘기 맨날 하고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앉아 있고 거의 예전에 전두환 정부 때 그 KBS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른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KBS를 안 봐. 안 봐요. 차라리 종편 트로트 보고 앉아있지 KBS를 안 본다고. 유튜브 보고 종편 보고 저희 교수님 말씀대로 TV조선의 트로트 프로그램 보고 그러고 있지 KBS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건 좀 이 말은 좀 미안한데요. 당장 내일 아침에 KBS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예견 아닌 예견하신 대로 장악이 목표조차도 아니다. 망가뜨리는 데 목표가 있다 지금 공영방송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일단 모르겠고 하겠다는 놈 시켜. 그 마음대로 난장치게 내비둬.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 하는 짓이 망가뜨리는 거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나온 거 있지만 뭐 무슨 휴대폰에서 TV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수신료를 징수하겠다. 그 DMB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긴 이해도 못한 거예요. 그런 논의는 이미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있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독일 같은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수상기 단위로 이제 원래 기존의 법은 징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법 자체를 바꿔야 돼. 법을 그냥 단순하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를 바꿔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신료라는 형태로 분담을 해야 된다. 이름도 수신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신하든 수신 안 하든
마치 세금처럼 내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거는 공영방송이 나눠 쓰게 만들어요. KBS가 독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가 나눠 써야 돼. 반드시 이런 제도적인 전환을 겪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개별 뭐 휴대폰에 부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탕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면 이걸 개별 휴대폰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미 10년 전에는 시도한 데들이 있었거든. 예. 논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개 망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신료라고 하는 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낸 아이디어거든요. 예. 지금 그거로부터도 10몇 년이 지났다고. 그 사례가 나온 다음부터도. 이게 뭐냐면 굳이 말하면 수신료란 말 자체를 없애고 그냥 공영방송 분담금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공영방송들이 나눠 쓰도록 만드는 돈을 내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역에 국민들한테 저항감이 엄청 세거든요. 그거를 지가 하겠다고?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상기 해야 되니까 네. 휴대폰에도 물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KBS 그냥 욕을 바가지로 매기는 길이에요. 그렇지. 이건. 저항감이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안 되겠다 그럴까? 그렇죠. 네. 저런 걸 사장 안 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수신료 폐지였잖아요. 네. 없애자며. 근데 그것도 지금 무야 돼버렸잖아. 유야 무야 돼버렸잖아. 그런데 또 휴대폰에 달아가지고 그거를 내자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수신료 관련해서만 10몇 년 이상 연구하고 예.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른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런 인간을 사장 앉혀놓고 청문회에서 저 따위로 답하게 만드는 건 청문회 준비하는 인간들도 완전 그지 같은 인간들이란 소리고요. 제가 아무리 공영방송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야, 그냥 공영방송 없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 그 말씀하신 그나마의 그 공영방송 분담금 차원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자는 제도가 그나마 좀 정착된 게 BBC? 근데 영국도 요새 그게 많이 흔들린다면서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아무리 공영방송이 그나마라도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이게 뭔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미디어가 좀 힘들어지니까. 당연하죠. 네. 그럼 이거는 되게 전격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대충 땜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이고. 그렇죠. 예. BBC는 그나마 지켜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 장산범 씨 청문회가 3일 동안 재밌게 진행되는 와중에 활용 점정을 신선범 의원이 찍어줬다. 대통령이 원래 그렇게 바꾸는 거야 사장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참, 그리고 그 파우치 관련 발언도요. 참 이 양반은 그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참 이런 파우치는 말을. 팩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분이야. 제품명을 읽어보니까 디올 파우치라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파우치라고 그대로 말했대. 그럼 앞에 조그만 하는 왜 붙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건 파우치는 외국어니까 한번 풀이를 넣었다는 거야. 이 개소리를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힘듭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대요. 자기는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온다. 파우치는 영어라서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이. 예, 뭐 요 얘기는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바로 박장범 씨가 내놓은 해명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 파우치 해명. 그만하라는 소리죠. 지금. 아니 시간이 많이 돼가. 넘어가겠다는 소리죠. 네, 잘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안 넣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넣었어요. 네. 이준석 발언도 있습니까 오늘? 야 오늘 끝났습니다 시사번역. 끝났어? 네. 네. 이준석은 저 이제 무시하려고요. 네. 그리고 요새 태도가 조금 많이 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급박한 거예요. 요즘에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준석은 입에도 안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예. 우리 값어치도 없어요 이제. 지가 망하고 있는데 뭐 속으로. 그게 그래요. 좀 빨리 망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좀 급속도로 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국들이 말이죠. 자기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짓말한 패널은 이제 좀 그만 부르세요. 네? 좀 다 같이 좀 무시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아마 이준석이 안 달라가지고 다 풀어놓을 걸. 근데 자꾸 방송에서 나노 단위로 불러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앉아 있으니까 이 자식이 자기가 무슨 아직도 괴물이래. 거물이라도 되는 듯이 막 뻐기고 댕기잖아요. 아 짜증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소담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음료수를 좀 채워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화장실 안 갑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가라 좀. 아, 그럼 갔다 올게요. 네. 괜찮아요. 우리 그 방청객들도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약간 돌아다니셔도 되고. 아, 예,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중간 광고도 나갑니다, 이제. 아, 중간 광고도 있군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 편하게 우리 방청객들을 위해서 우리 공익 목적으로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얼마 한 30초? 네. 네. 30초 후에 만나요, 여러분.